이번 시간에는 민법 총칙 사례 7번 문제를 사례 문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자, 갑은 2015년 1월 20일 을에게 갑 소유의 Y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 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15년 4월 15일에 지급하고 잔금 2억 5천만 원은 2015년 8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자, 이런 내용의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이 체결을 했는데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추가된 사실관계. 자, 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갑에게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2015년 4월 15일 중도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중도금까지 이제 지급을 한 거죠. 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 상승이 기대되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후회하였다. 자, 평소 병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후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이에 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 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음을 알면서도 갑과 교섭하여 2015년 7월 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8월 4일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거나 자신의 손해를 보존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갑은 문제입니다. 자, 을이 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 인용 가능 여부 및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자, 인용 가능 여부, 그 다음에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가 분쟁의 당사자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주장할 만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례 7번이죠. 네, 사례 7번. 사례 7번 갑원 문제입니다. 자, 갑원에서는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청구에서 을이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 묻고 있어요. 자,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요. 자, 요 청구의 인용 가능성, 그 다음에 그 논거, 이걸 이제 서술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제1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제1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은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제2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2 매수인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기 때문에 현재 갑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명의자는 아닌 상태이지요. 문제는 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원인은 매매 계약에 따른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허용이 되려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현재도 존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존속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등기 청구가 인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능한가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후발적으로 불능이냐 아니냐.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인용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후발적 불능으로 되었다라고 하려면은 그러면 이 갑과 병이 체결한 이중 매매 계약이 유효해서 그래서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 명의를 되찾아 올 가능성이 없어야 그래야지 후발적 불능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의 이중 매매 계약, 이중 매매의 효력 이게 이제 검토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 이중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평가가 돼버리면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갑이 병으로부터 등기 명의를 회수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이중 매매가 무효다라고 평가한다면은 아직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논점은 바로 이것이 되겠죠. 갑과 병이 체결한 이중 매매 계약의 효력이 이 문제에서는 쟁점이에요. 그럼 이제 답안의 설계를 조금 한번 해보시면은 자 설계와 쟁점을 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이게 10점짜리 문제이니까 먼저 결론을 언급을 한다. 그 다음에 논거를 쓰겠다. 자 논거에서는 먼저 쟁점을 소개를 하겠죠. 쟁점 제시. 요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과 병이 이중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이 무효이라면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이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청구는 인용이 돼야 될 거다. 그러나 갑과 병이 체결한 이중 매매가 유효하다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행 불능으로 되기 때문에 따라서 소이등 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중 매매의 효력이 쟁점이다.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미 매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중 매매 계약의 효력을 다루는 법리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법리 파악을 할 때 이중 매매의 그 다음에 문제성 요런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중 매매라는 것은 제1 매매를 임의로 매도인이 해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2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제2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행위를 이중 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중 매매는
이게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고려해 본다면 이중 매매 계약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이 이중 매매 자유 경쟁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사회적 이중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점인데 이중 매매의 효력. 요거를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이게 법에 있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중 매매 효력에 관한 우리 판례 태도를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요 판례를 잘 서술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핵심입니다. 이중 매매의 효력에 관한 판례. 자,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원칙은 뭐다? 원칙은 유효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데 이게 예외가 적용이 되려면은 자유 경쟁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자유 경쟁에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 경쟁의 한계 이거를 유월했다. 그러면 이제 자유 경쟁의 한계를 유월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건데 제2 매수인의 비난 가능성 이걸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2 매수인의 비난 가능성 이게 조금 비난받을 만해라는 것만 가지고는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2 매수인의 책임의 정도가 비난의 정도가 그가 의도했었던 권리 취득 자체를 좌절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의 비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된다. 자, 요 비난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제2 매수인의 비난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2 매수인이 제2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를 했느냐, 제2 매매계약 체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제2 매매계약의 내용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느냐, 이걸 1차적으로 고려를 해요. 즉 배임적 의도를 불러일으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지 이 제2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그가 의도한 권리 취득 자체를 좌절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이제 비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에다 적용을 하면 되겠죠. 사안 적용을 해보면 핵심은 뭐냐면은 제2 매수인인 병이 갑의 배임적 의도를 야기했느냐 아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갑은 애당초 매매계약 체결을 후회하고 있었고, 그죠? 기회만 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이 이 갑의 배임적 의도를 야기했다라고 볼 만한 것은 없죠. 비록 제1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갑과 병의 이중 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자, 시범 답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은 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요게 이제 쟁점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갑과 병 사이에 체결된 2015년 7월 5일자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이중매매로서 무효인지 요게 이제 쟁점이다. 이게 왜 쟁점이 되느냐. 갑과 병 사이의 이중매매가 부효인 때에는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이행이 가능함으로 인용이 될 수 있지만 유효인 때에는 이행 불능이 되기 때문에 인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쟁점인 까닭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중매매 계약의 의의와 문제성을 쓰면은 좋은데 이게 이제 배점 고려한다면은 실전에서는 좀 날리고 이중매매의 효력을 중심으로 해서 소술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부동산 이중 양도가 공서 양속에 반한다라고 하려면은 제2양수인에게 그가 의도한 권리 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 귀속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제2 매수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그가 의도했었던 권리 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큼의 비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가 의도한 권리 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 귀속 사유. 자, 요 표현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2양수인이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1차적으로 고려한다. 여기서는 핵심이 제2양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인의 배임적 의도를 야기했느냐. 요걸 이제 초점에 놓고 그걸 중심에 놓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다음 부수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나아가 계약의 이런 경위, 그다음에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그다음에 이제 인적 관계, 그다음에 부동산의 종류 및 용도, 그다음에 제1 양도 채권자의 점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요 부분은 판단 자료지 않습니까? 이 판단 자료는 실전에서 이렇게 다 소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 자료 한두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갑과 교섭에서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갑은 제1 매매 계약을 후회하고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제2매매 계약에서 약정된 대가가 토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대가였다. 그러니까 제2매매 계약의 상당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1 양도 채권자인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병의 권리 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할 만한 책임 귀속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과 병의 제2매매 계약을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는 이행 불능이 되어서 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각주 2번을 보시면은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병의 책임 귀속 사유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죠. 만약에 병에게 책임 귀속 사유가 있다는 쪽으로 사안 포섭을 하는 경우라면은 병이 제2매매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겠죠. 갑이 제1매매를 후회하고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갑이 제1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결의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병의 제안에 의해서 제2매매 계약 체결과 이행으로 갑의 배임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배임 의사를 병이 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셔도 이게 결론은 달라지지만 점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가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풀어가시는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번 보세요. 자, 을이 갑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 가능한 권리 수단, 그 다음에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자, 을이 갑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가능한 권리 수단, 그 다음에 논거,
서술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권리 수단이라는 것은 금전 지급 청구의 법적 근거를 얘기를 합니다. 금전 지급 청구의 법적 근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 법적 근거의 요건 사실들을 다 충족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혀서 그래서 이제 금전 지급 청구가 이제 가능한지 아닌지를 언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민법 총칙. 사례 7 납본 문제입니다. 자, 납본에서 이제 당사자 구조를 먼저 보면은, 자,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위 등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금전 지급 청구. 이제 청구 가능성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구 가능성, 그 다음에 이 법적 근거, 이거를 문제로 묻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답안의 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설계 및 쟁점. 자, 우선은 금전 지급을 청구할 만한 이제 근거들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다. 여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을과 갑 사이의 매매 계약의 목적 달성이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을이 취할 수 있는 계약 관계상의 이제 효력을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자, 여러분, 우리가 청구권을 검토를 할 때 계약상의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법정 채권 관계, 이 순서대로 이제 검토를 하면 돼요. 계약 관계를 매개로 해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권리들은 이제 뭘까라는 건데, 자, 을의 입장에서는 갑과 체결한 매매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계약 해제권입니다. 자, 근데 해제권이라는 것은 금전을 지급해라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은 이미 지급한 금원은 원상 회복으로 반환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해제권 플러스 원상 회복 청구. 요거는 이제 원상 회복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거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그거 돌려달라는 것인데, 요때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548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지급한 금원, 그 다음에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준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매수인이 기대했었던 이익이 다 만회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자, 요거는 390조, 그 다음에 551조를 근거로 하는 권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정도에서 끝나도 되지만, 좀 더 가점을 받으려면은 그 손해배상의 내용까지도 언급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 손해배상의 내용은 이 계약이, 그러니까 이행이 불능이 될 때, 즉
갑이 병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그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이 을과 갑이 체결한 매매 계약상 을이 부담해야 되는 매매 대금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의 매매 대금을 공제한 그 금액이 이제 채무불이행물이나 손해배상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 1번과 2번이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을의 권리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 손배. 요거는 이제 일종의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갑이 이제 그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법성이 인정이 될 것이고 일반적인 불법 행위자로서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이 될 거예요. 750조. 그래서 결국 요 세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이제 주요한 논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제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자, 요 두 가지는 계약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능의 효과로서 대상 청구권도 인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의 변형물이라는 것이 결국 갑이 병에게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 대금, 이게 이제 부동산의 변형물이다 이렇게 봐서 그 을은 기존의 계약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갑이 병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 대금을 달라 대신에 반대급부는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상 청구권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 청구권은 우리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권리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불법행위 손배. 자, 이렇게 네 가지 권리를 언급을 하면은 그럼 이제 합격 가능한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시범 답안 한번 보죠. 자, 가보 문제. 우선 첫 번째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이 이제 가능성만 우리 시범 답안에서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법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을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546조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각 금원에 대한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548조 2항.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551조. 자, 을은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 생길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갑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15년 8월 4일 당시 Y토지 시가 상당액에서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5억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을 한다. 손해배상의 내용도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대상 청구권입니다. 대상 청구 가능성. 자, 이행 불능에도 기존의 채권 관계 유지를 위해서 여기 이제 채권 관계 유지를 위해서 대상 청구권을 인정을 한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죠. 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행위 청구권은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행위로 인해서 후발적 불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갑은 제2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7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가치 대표물로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상 청구의 범위는 반대급부 범위 내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대상 청구권 행사로서 7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은 기존 매매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결과 잔대금은 지급을 해야 되겠다. 자, 그다음 을의 갑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다음에 대상 청구는 경합하지만 이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을이 대상 청구권 행사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 행사는 이제 제한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인데요.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아 임의로 매매 계약을 해소할 수 없는 매도인이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기를 맞춰주는 행위는 을의 채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서 이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액 상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가액 상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권리를 제시를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례 7번 문제 부동산 이중 매매와 관련한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